열흘간의 찜찜했던 공백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모두가 리버풀과 맨유의 명승부를 예상했지만 이번 주말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 충격적인 변수가 이미 A매치 기간 동안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대륙을 횡단하며 뛴 스타들의 피로가 나을 예측 불가능한 순위 지각 변동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축구로 하나 되는 세상 37H 한류 익스프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놈의 이제 감독이 손흥민 2경기 슈팅 제로를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10월 A매치 기간은 빨리 좀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9월은 달랐죠. 손흥민의 좋은 활약뿐만 아니라 경기마다 퀄리티 높은 골을 폭발시키면서 축구 팬들의 분위기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아무튼 10월 A매치는 끝이 났고 이제 다시 유럽 축구가 시작이 됩니다. 손흥민의 리그 마지막 경기도 주말에 있게 되고요. 손흥민 소식은 별도의 컨텐츠로 하기로 하고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상황을 체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이 초박빙인데요. 1위가 아스날입니다. 5승 1무 1패, 승점 16점입니다. 2위가 리버풀, 지난 8라운드에서 첼시에게도 패배하면서 2패가 돼버렸죠. 5승 2패로 승점 15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챔스 3연패라는 거. 네, 저는 리버풀이 추락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현재는 살라의 부진으로만 이 정도인데 반다이크가 얼마나 버틸지가 가장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토트넘 3위입니다. 4승 2무 1패로 승점 14점. 2년 전 10라운드까지 무패였던 기록도 있었지만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좋다고 봐야겠죠. 맨시티는 흔들렸다가 4경기 연속 무패로 상위권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고 첼시가 7위, 맨유는 10위입니다. 여기서 또 한 팀이 궁금할 수 있는데 바로 노팅엄입니다. 산투 감독을 경질하고 난 후에 엔지 감독이 부임했는데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 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면서 최단 기간 경질 임박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리버풀을 이겨버린 첼시를 상대하게 됩니다. 첼시는 알다가도 모를 팀이긴 한데 어쨌든 리버풀을 실력으로 이겼다 보니까 노팅엄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A매치 기간으로 선수들의 피로도가 높겠지만 첼시는 스쿼드가 매우 짱짱하다 보니까 노팅엄으로서는 감독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조차 이번 라운드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팅엄이 패배하게 됐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웨스트햄은 7라운드 만에 포토 감독을 과감하게 경질시키고 산투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산투 감독은 솔직히 승진한 거 마찬가지죠. 하필 이 경기가 9라운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 다음 빅매치는 명성으로 보면 최대 빅매치죠. 리버풀 맨유 경기가 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다행히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연패를 끊을 기회가 온 건데 글쎄요. A매치 기간 동안 이 소속팀의 선수들은 대부분이 국가대표들이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주중 경기가 치러지더라도 이동 시간에 대한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인데 A매치를 치르게 되면 남미, 아프리카 쪽 선수들은 매우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파리 생제르맹이 현지 기준 금요일 밤에 홈 경기를 했는데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가까스로 3대3 무승부를 비겼습니다. 이 경기에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켜버리더라고요. 이강인은 한국에서 화요일에 경기 출전하고 15시간 동안 이동해서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황이었는데 선발 출전, 챔피언스 리그까지 감안하면 왜 그런지 선발 출전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이강인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키미 멘데스를 쉬게 하니까 파리도 애를 먹더라니까요. 이 같은 변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라는 A매치에서도 2경기 연속 출전을 했더라고요. 반다이크도 2경기 연속 출전을 했습니다. 감독들의 용병술이 경기를 결정하게 될 텐데 맨유는 우선 리산드로가 8개월 만에 복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8개월 전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바로 리버풀전에 출전한다는 건 아니고 경기 감각을 찾아야겠죠. 맨시티도 십자인대 파열 후에 재활하고 돌아온 로드리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100%가 아니고 그러면서 팀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부상까지 당했다고 하죠. 과르디올라 감독도 로드리가 100%가 되려면 월드컵쯤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맨유는 8라운드 홈에서 썬더랜드를 상대로 이기고 매우 행복해하던데 솔직히 리버풀 맨유전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리버풀이 이기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지만 A매치의 변수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냥 맨유가 리버풀을 이겨버리길 응원합니다. 그럼 리버풀 4연패가 될걸요.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다가 원정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잡으면서 최상위권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매치를 다녀온 선수들은 모두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경기 전 프랭크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토트넘의 병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이 다시 돌아왔고 최근 기사를 통해서 토트넘 가문이 구단에 1억 파운드 정도의 재정을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통해서 1월 이적 시장 때 대형 선수 영입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필 재정 투입이 구단 대규모의 인수 제한이 오면서 이를 거절한 직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라고 보는 거죠. 선수들은 부상 문제 없이 모두 복귀를 했습니다. 쿠두스는 가나 대표팀으로서 A매치 2경기를 모두 뛰었는데 그래도 경기 중에 교체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이 쿠두스가 11월에 한국에 오게 되면서 다시 손흥민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3년 전에도 쿠두스 때문에 월드컵에서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더 강해진 쿠두스가 한국을 상대하게 됩니다. 대유, 쿠두스 등 매우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가나의 랭킹이 한국보다 왜 한참 아래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아프리카는 결국 열악한 환경이 발목을 잡겠죠.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땅이니까요. 토트넘은 쿠두스 없으면 전력 30%가 급감할 상황이라서 이 선수의 컨디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21세 이하 프랑스 대표팀으로 4골을 넣어버리면서 질문이 나오게도 됐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이 빠른 얘기만 했는데 토트넘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건 어린 선수들이라고 해도 성인 국가대표에서 골 넣고 대활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오두베르, 텔, 베리발, 아치그레이 이 선수들이 성인 국대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두베르가 좋은 활약을 해도 기대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토트넘은 왼쪽 윙어 자리가 아쉬움이 있는데 최근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LAFC와 계약을 할 때 비시즌에 유럽으로 임대를 떠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밝히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컴과 앙리가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베컴은 AC 밀란으로 앙리는 아스날로 잠시 다녀왔었죠. 우선 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라고 하면서도 토트넘 경기장에서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혹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임대 계약이 아니라 그냥 방문해서 인사하면 되죠. 손흥민은 월드컵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크다고 했는데 쉬는 건 다음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무리한 선택을 하진 않길 바랍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존슨, 오도베르, 사비로도 왼쪽에 헐겁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토트넘이 상대할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리그 연승을 통해서 공식전 3연승으로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토트넘이 홈에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가 마냥 승리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기자회견에서도 홈 성적 부진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죠. 감독은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본머스전 외에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승리하길 바라는데 과연 그라운드에서 순위 변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스날은 전원이 국가대표의 주장급이었기 때문에 풀럼전에서 꽤 고생을 할 것 같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지켜보면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hin수연구위였습니다. 10월 A매치 기간은 빨리 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놈의 감독이 손흥민을 2경기 연속 슈팅 제로로 만들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흘의 휴식기가 정말 찜찜했습니다. 9월은 달랐죠. 2위가 리버풀인데 지난 8라운드에서 첼시에게도 패배하면서 2패가 되어버렸죠. 5승 2패로 승점 15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챔피언스 리그 3연패라는 것. 저는 리버풀이 추락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현재는 살라의 부진만으로 이 정도인데 반다이크가 얼마나 버텨줄지가 가장 궁금할 뿐입니다. 그 다음이 토트넘 3위입니다. 4승 2무 1패로 승점 14점. 2년 전 10라운드까지 무패였던 기록도 있었지만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좋다고 봐야겠죠. 맨시티는 흔들렸다가 4경기 연속 무패로 상위권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고 첼시는 7위, 맨유는 10위입니다. 여기서 또 한 팀이 궁금할 수 있는데 바로 노팅엄입니다. 산투 감독을 경질하고 난 후에 부임한 엔지 감독이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 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면서 최단 기간 정질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리버풀을 이겨버린 첼시를 상대하게 됩니다. 첼시는 알다가도 모를 팀이긴 한데 어쨌든 리버풀을 실력으로 이겼다 보니까 노팅엄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A매치 기간으로 선수들의 피로도가 높겠지만 첼시는 스쿼드가 매우 탄탄하다 보니까 노팅엄으로서는, 아니 감독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조차 이번 라운드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팅엄이 패배하게 됐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웨스트햄은 7라운드 만에 포터 감독을 과감하게 경질시키고 산투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산투 감독은 솔직히 승진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필 이 경기가 9라운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 다음 빅매치는 명성으로 보면 최대 빅매치죠. 리버풀 대 맨유 경기가 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다행히 홈에서 경기였기 때문에 연패를 끊을 기회가 온 건데, 글쎄요. A매치 기간 동안 소속팀의 선수들은 대부분이 국가대표들이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주중 경기가 치러지더라도 이동 시간에 대한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인데 A매치를 치르게 되면 남미, 아프리카 쪽 선수들은 매우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파리 생제르맹이 현지 기준 금요일 밤에 홈 경기를 했는데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가까스로 3대3 무승부를 비겼습니다. 이 경기에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켜버리더라고요. 이강인은 한국에서 화요일에 경기 출전하고 15시간 동안 이동해서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황이었는데 선발 출전. 챔피언스 리그까지 감안하면 선발 출전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이강인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키미와 멘데스를 쉬게 하니까 파리도 애를 먹더라고요. 이 같은 변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라는 A매치에서도 2경기 연속 출전을 했더라고요. 반다이크도 2경기 연속 출전을 했습니다. 감독들의 용병술이 경기를 결정하게 될 텐데 메뉴는 우선 리산드로가 8개월 만에 복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8개월 전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되었는데 바로 리버풀전에 출전한다는 건 아니고 경기 감각을 찾아야겠죠. 맨시티도 십자인대 파열 후에 재활하고 돌아온 로드리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100%가 아니고, 그러면서 팀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부상까지 당했다고 하죠. 과르디올라 감독도 로드리가 100%가 되려면 월드컵쯤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맨유는 8라운드 홈에서 선덜랜드를 상대로 이기고 매우 행복해하던데 솔직히 리버풀 맨유전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리버풀이 이기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지만 A매치에 변수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냥 맨유가 리버풀을 이겨버리길 응원합니다. 그럼 리버풀 4연패가 될걸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다가 원정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접으면서 최상위권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매치를 다녀온 선수들은 모두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경기 전 프랭크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토트넘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이 다시 돌아왔고 최근 기사를 통해서 토트넘 가문이 구단에 1억 파운드 정도의 재정을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통해서 1월 이적 시장 때 대형 선수 영입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필 재정 투입이 구단 대규모의 인수 제한이 오면서 이를 거절한 직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라고 보는 거죠. 선수들은 부상 문제 없이 모두 복귀를 했습니다. 쿠두스는 가나 대표팀으로서 A매치 2경기를 모두 뛰었는데 그래도 경기 중에 교체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이 쿠두스가 11월에 한국에 오게 되면서 다시 손흥민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3년 전에도 쿠두스 때문에 월드컵에서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더 강해진 쿠두스가 한국을 상대하게 됩니다. 대유, 쿠두스 등 매우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가나의 랭킹이 한국보다 왜 한참 아래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아프리카는 결국 열악한 환경이 발목을 잡겠죠.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땅이니까요. 토트넘은 쿠두스 없으면 전력 30%가 급감할 상황이라서 이 선수의 컨디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21세 이하 프랑스 대표팀으로 4골을 넣어버리면서 질문이 나오게도 됐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이 빠른 얘기만 했는데 토트넘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건 어린 선수들이라고 해도 성인 국가대표에서 골 넣고 대활약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오도베르, 텔, 베리발, 아치그레이. 이 선수들이 성인 국대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도베르가 좋은 활약을 해도 기대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토트넘은 왼쪽 윙어 자리가 아쉬움이 있는데 최근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LAFC와 계약을 할 때 비시즌에 유럽으로 임대를 떠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밝히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컴과 앙리가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베컴은 AC 밀란으로, 앙리는 아스날로 잠시 다녀왔었죠. 우선 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라고 하면서도 토트넘 경기장에서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혹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임대 계약이 아니라 그냥 방문해서 인사하면 되죠. 손흥민은 월드컵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크다고 했는데 쉬는 건 다음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무리한 선택을 하진 않길 바랍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존슨, 오도베르, 사비르 모두 왼쪽에 헐겁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토트넘이 상대할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리그 연승을 통해서 공식전 3연승으로 반등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토트넘이 홈에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가 마냥 승리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기자회견에서도 홈 성적 부진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죠. 감독은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본머스전 외에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승리하길 바라는데 과연 그라운드에서 순위 변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스날은 전원이 국가대표의 주장급이었기 때문에 풀럼전에서 꽤 고생을 할 것 같거든요. 리버풀은 맨유를 상대로 A매치 피로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9라운드는 리그 판도를 바꿀 최대의 변수 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지켜보면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채널 37한류 엑스프레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과연 이번 A매치 여파로 인해 리그 선두권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